사람들이 흔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법을 알게 된다면은 주먹보다 법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되어서 재미있게 형사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법무우리의 김정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미있는 형사법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흔히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제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제 친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흔히 발생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형사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주로 많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형사사건은 마치 병이 생기는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제 형사사건이 내게 생길지 알 수가 없고 또 형사사건은 병처럼 방치하면 계속 악화가 돼서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자가 생기게 되면 그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나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단절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명의가 있듯이 또 그 사건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방법이 있다. 이런 점에서 형사사건은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암이 걸리면은 암이 1기에서 2기, 3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형사사건을 방치하면 이게 점점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다른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그 사건의 내용이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형사사건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두신다면 조금 더 주의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든지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뭐 사기, 명예훼손, 폭행 이런 것들은 주변 우리에게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형사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러한 통보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겁이 나는 것이 모든 일반인의 특징입니다. 아마 저한테 연락이 와도 굉장히 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적으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죠. 이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무면허 운전, 속도 위반, 뭐 건널목 통과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신호 위반, 음주운전 이런 거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소환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신호 위반 같은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신호를 잠깐 못 보고 신호 위반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점에서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고 경찰이 나에게 연락이 왔고 나 그러니까 나 이거 무시할래. 나 이제 전화 와도 그냥 전화 끊어버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회피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형사사건은 강제 수사가 가능합니다.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건에 대한 소환이 있을 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찰서 전화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나 이거 나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 안 받을래 이러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해봐야 뭐 나중에 뭐 얼마나 되겠어. 내가 잘못한 거는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 보면은 여기 형소법에 써 있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결국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2번 이상을 출석 불응하게 되면 수사관서에서 출석 불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겁내지 말고 수사관과 자유롭게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듯이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서 수사관서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형사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처럼 암이 1기, 2기, 3기로 가는 것처럼 자가 발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점점 확대됩니다. 나중에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일단 의심을 하고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의심이 확신이 되고 그걸로 나중에 형사재판에 가게 될 수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일이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죄율이 거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 올라갔을 때도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제 이제 의뢰인 중에서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나중에 저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체포가 되고 왜 구속이 됐는가 이랬더니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멀쩡하게 집에 있는데도 경찰관이 어디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불쌍한 척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찜질방에 살아요. 응? 그리고 저는 지금 월 수입이 전혀 없고요. 최저생계비로 받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집도 없고요. 그다음에 가족도 다 떨어져 있어서 저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곧 구속 사유입니다. 체포와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 것처럼 임장에 호소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됩니다. 그럼 이제 수사관이 어디에 사신다고요? 찜질방에 사신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구속을 시키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속 사유를 보시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그리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그리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지금 대표적인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거가 없고 재산도 없고 언제니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출석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출석을 요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진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결국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우리가 형사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당장 변호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주변에 친구나 비전문가한테 현혹되어서 사건을 그르치시면 안 됩니다. 친구한테 이제 상담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야, 나 이런 경우가 있어. 야, 그거 친구가 걱정하지 마. 그거 다 내 주변에서 봤는데 다 이렇게 됐어. 걱정하지 마. 경찰 그거 무시해도 돼. 이런 식의 답변이라든지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은 벌금으로 끝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듣고 안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제일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랑 비슷한 사건의 내용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각종의 변호사들이 홍보용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당신의 사건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다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금은 플랫폼도 돼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변호사 역시 전문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사도 뇌수술을 하는 사람,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다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해당되는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 그것이 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명의 같은 사람처럼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항상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시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형사 사건에서 어떤 중형에 처하거나 또 구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이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고소를 하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은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막상 고소를 해가지고 피해자로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오랜 기간 15년간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약속, 금전적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 계약서 등 문서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계약서에 날인하시는 분들, 원칙을 벗어난 모순된 욕심, 그리고 이번 한 번은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이함,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칙을 벗어났다는 게 어떤 걸까요? 금전에 있어서 제가 원금도 보장되고 고수익이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수익이 있는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걸 믿었다는 것이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칙에서 벗어난 모순입니다. 또 나만의 특별한 방법, 또는 어떤 사람의 특별한 방법, 내가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내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투자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사기를 하고 기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입니다. 형사사건은 그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우리 예방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병이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법률에서는 상대방과 다투지 않는 겁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 있을 때 똑같이 다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은 다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서 형사사건을 다 미연에 방지하고 다툼을 최소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또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또는 어떤 사업을 벌릴 때 사전에 다 법률적 검토를 거치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일반 개인분들은 법률적 상담을 거치지 않고 야, 이거 될 거야. 쟤도 다 했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나 법 몰랐어요. 그런 일이 다 저 사람도 저랬는데 왜 저만 처벌하십니까?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짧게 여러분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어떤 제 의뢰인한테 돈을 받고 가서 조사에 참석하는 것, 그것도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데 피의자나 그다음에 피해를 입으신 고소인의 경우에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만큼 형사사건은 한 번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에 한 번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미리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미연에 확인하고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형사법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재미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재밌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